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두 달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재충전하면서 뭘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을 3권을 끝냈습니다. 한 권이 아니고 3권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한 권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2군데 출연을 했고요. 증시각도기를 비롯해서 다른 유튜브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동경에도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재충전을 하려고 했으나 재충전은커녕 있던 에너지마저 지금 다 방전돼서 지금 터덜터덜 늘어져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 방전된 건 아니고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새로운 모습도 좀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챗 GPT에 대해서 많은 얘기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어느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느 일자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제일 해안이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챗 GPT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챗 GPT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대체한다, 이런 말이었었어요. 이 말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정도의 큰 기술 변화는 사실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챗 GPT가 몇 개의 기술이나 직업만이 아니고 산업 전반, 나아가서 사회 전반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크고 넓은 역사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 GPT를 범용 기술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신기술을 둘러싼 여러 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제가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해서 그런 게 물론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격이 좀 보기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겠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닷컴 붐이 불고 난리가 났을 때도 저는 그때 새로운 세상이 온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믿은 편이에요. 옛날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NFT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게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블록체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최소한 지금은 관망 중인데요. 최소한 지금까지는 좀 회의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술 나왔다고 만세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보는 데는 나름의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현대의 또는 근대와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요, 혁신하고 기술 발전이 늘상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날이 있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죠.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 말인데 새로운 것은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현대의 산업 문명의 추세를 얘기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술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바꿀 정도의 기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술이냐? 이른바 범용 기술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래야 이거는 정말 뭔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범용 기술이란 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개의 산업이나 몇 개 정도의 산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산업 전체를 통째로 바꾸고 산업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회도 바뀌고 사람의 삶까지 바꿔놓는 그런 종류의 기술을 말해요. 지금까지 나온 기술들이 그럼 이 범용 기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 나름의 기준인데 이번에 챗 GPT를 보면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거는 이 범용 기술이 될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하기 쉽지는 않아요. 논란도 많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러 테크놀로지의 테크놀로지다.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구동시켜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거치는 비유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앱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죠. 이거랑 비슷한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앱이 작동을 하려면은 그 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범용 기술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 또는 그 전에 있던 기술이 새로 업데이트 되려면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깔아줘야 되는 그런 튼튼한 기술이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범용 기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난 한 200년 동안 산업혁명이 벌어진 이후 나타난 제일 중요한 범용 기술을 대표적으로 아마 내연기관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전에 증기기관하고 다르게 이 내연기관은 석유를 사용해서 화석 연료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완전히 일대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왜 전기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멀리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소리다, 열이다 하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데에서도 굉장한 혁신을 가져왔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연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범용 기술은 테크놀로지의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 불이 있어서 가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앱들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바퀴와 화폐가 있어서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한 전기하고 내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그 프로그램이나 앱을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범용 기술입니다. 범용 기술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기술을 통한 목적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적의 일반성. 그 다음에는 이거를 사용하고 접근하는 게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목적의 일반성과 사용 접근의 보편성,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 기술로 충족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경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 일정한 자원과 시간만 투여를 하면은 다 보편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쓰기라고 하는 범용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집트 상형 문자는 범용 기술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형 문자 하나하나가 고도의 상징성과 신화성을 담고 있는 데다가 고도로 훈련된 신관들만이 그걸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아무 내용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사역에 끌려온 노예들이 자기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려고 이 상형 문자를 대충 흉내내서 소리를 표현하는 표음 문자로 바꾸었고 이것이 나중에 페니키아라든가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글자를 쓰는데 사용하면서 알파벳이 발달하게 되죠. 알파벳은 범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음 문자로는 여러 가지 목적의 기록이 가능하고 또 누구나 잠깐만 그 몇 개의 알파벳을 배우면은 다 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범용 기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세상을 바꿀 만한 범용 기술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따져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계속 있었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반론은 우선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상당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용이 목적에서나 접근성에서나 제한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범용 기술의 그 조건은 잘 부합하지 않는 거죠. 이 기존의 인공지능 학습에서 사용되던 그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도형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전형적인 문제일 텐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손으로 작동을 이걸 해서 라벨을 붙여요. 그래서 라벨을 붙인 데이터셋을 갖다가 기계에게 학습시키는 거니까 우선 비용도 무지하게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학습하는 시간도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공부할 방법이 없죠. 챗 GPT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이거를 우선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지도형 기계 학습 대신에 생성형 사전 학습이다. 그러니까 Generative Pre-trained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제목을 붙인 데이터셋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굉장히 큰 대량의 데이터셋을 갖다가 학습시켜 놓고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목적과 과제에 부합하도록
지도형 미세 조정이다라고 해서 이걸 양질의 데이터로 더 뽑아내서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계속 데이터의 질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챗 GPT의 경우에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인터페이스인데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적인 언어로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접근에 있어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이룬 말로 다 할 수 없이 확대가 되었죠. 범용 기술 그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습니다. 작은 기술, 좀 소소한 기술은 빨리 오겠지만 범용 기술이 오려면요, 첫 번째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자동차 발명도 중요하지만은 고속도로 까는 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그 범용 기술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배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 있고 기존의 업체가 있고 기존의 숙련이 있잖아요. 이게 다 날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얼마나 심한 사회적 저항과 마찰이 있겠어요. 철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1847년 영국에서는요, 이 철도로 붐이 벌다가 한번 이 붐 거품이 완전히 꺼졌었어요. 왜냐, 이 철도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나오느냐가 사람들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80년대 미국에서 철도가 건설될 때는 이제 완전한 그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데 바로 독점입니다. 이런 경우 있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닷컴 붐도 마찬가지죠. 인터넷과 닷컴은 사방에서 생깁니다만은 이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모델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죠. 범용 기술로서의 인공지능도요, 이걸 통해서 어떤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생겨날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이겠죠. 범용 기술이 들어오려면요,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200년 전에 그 서양의 기술이 들어올 적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뭐 동도서기론이다, 중체서형론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게요. 어떤 기술을 사용하려면은 그 사회 성원들의 생각과 의식과 문화까지 다 같이 변하는 굉장히 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변화가 굉장히 깊고 넓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옥스포드 AI 가버넌스 가이드북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인공지능을 범용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이번에 다가오는 변화는 아마 옛날의 신석기 혁명이나 18세기 산업혁명 정도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챗 GPT 가지고 장난치는 짓은 이제 좀 그만하고요. 좀 더 진지하게 어떤 세상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넓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